그날 그곳에 어떻게 가셨나요? 언니들과 같이 갔습니다. 납치를 당하신 건가요? 아님 본인의 의사로 간 건가요? 그건 언니들이 언니들이 안 가면 죽이겠다고 협박이라도 했나요? 아니죠? 위증하시면 어떤 처벌을 받으시는 거 잘 아시죠? 네, 협박이나 납치는 없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가신 것 맞고요. 언니들이 같이 가면서 JMS와 관계를 가지라고 종용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하지만 안 한 거 맞고요. 그럼 관계를 가질 때 싫다고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안 하셨다면서요? 왜 안 된다고 저항을 안 하셨죠? 그건 무서워서. 무섭다. 당시 대학생이었으니까 미성년자는 아니셨잖아요. 혹시 그날 상처를 입으셨나요? 아니면 속옷이 찢어졌나요? 아니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있으신 분이 저항도 안 했다, 제지도 안 했다. 그와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닌가요? 성폭력이 아니라는 거 인정하시죠? 위의 재판은 바로 정명석,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실제 주인공 정명석의 현재 진행 재판 과정을 재현해 본 것입니다. 메이플 등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정민영 변호사는 4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왜 성폭력에 저항하지 않았는지, 왜 정명석에게 싫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명석 측 변호인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신들이 당했던 범죄 피해를 재현하다시피 증언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자세였는지, 어떠한 손으로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 이렇게 진술하도록 질문을 던지고 유도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다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굉장히 끔찍한 기억 그 자체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또 증인신문 과정 중 정명석 변호인이 정명석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냐고. 그리고 그 질문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대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언제 너를 쇠뇌했냐? 내가 언제 나 스스로 메시아라고 했냐?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변호사의 입을 통해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본인은 죄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정명석에 대한 구속기한은 이달 27일까지입니다. 27일까지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거나 그 전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정명석은 풀려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정명석의 나이는 78세. 그렇다면 2018년부터 21년까지의 그의 나이는 73세에서 76세까지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정명석은 그리 덩치가 큰 편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성폭행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히 정명석 개인이 저지른 범죄일 뿐일까요?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과 희생을 당한 이 희대의 사건이 단순히 짐승의 탈을 쓴 한 인간이 저지른 추악한 성범죄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큰 악마가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정명석은 30대 전반기에 통일교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통일교를 탈퇴한 뒤 서울로 상경한 그는 1980년 그의 나이 36세에 신촌에서 4명의 대학생들을 포섭하게 됩니다. 군사정권이 들어섰던 당시 개신교는 크게 세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개신교는 매우 보수적인 색깔을 띠고 있었는데요. 이에 반하여 정명석의 JMS는 대중가요와 트로트를 개사해서 찬송가로 쓰는 등 대학생들이 쉽게 빠져들어 그 교세를 빠르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정명석의 사이비 신화가 비단 정명석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정명석의 뒤에는 그를 신격화하면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먹기 위해 많은 거머리들이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정명석에게 젊고 어린 여자들을 제물로 바치고 마치 그것이 완장이라도 되는 양 자랑질을 해댑니다. 재판 초기에 정명석의 변호인단은 호화롭게 꾸려졌습니다. 현재 여론이 나빠지자 사임은 했지만 우리나라 제2의 로펌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을 앞에 섰으며 변호인단은 모두 수십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의 취재에 의해서 주목을 받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Y씨는 JMS 목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되기 이전 2006년 홍콩 엑스파일 논란 때 다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명석을 옹호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2006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허위다, 돈을 노린 여성들의 거짓 증언이다 등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 그가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교주가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사이비 교단, 그들의 탄생에는 공통적인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수도 생활을 하던 중 접신한 교주가 탄생합니다. 몇몇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기적이나 치유에 대한 신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성사회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조직에는 특수한 권력과 돈이 따라옵니다. 교주는 돈과 여자의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JMS였습니다. 나는 신이다 3편 전자발찌 메시아에서 정명석은 순환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서사를 자신에게 적용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정명석의 수감 기간 동안 JMS는 정명석이 시대의 죄를 대신해서 선고받고 시대의 십자가를 짊어졌다 라고 선전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자맹을 합니다. 정명석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수사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지금 사회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무리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변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명석은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의 가스라이팅을 통한 성착취와 성폭력은 어느 한 개인의 가스라이팅 범죄와는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가스라이팅을 갱 가스라이팅, 우리 언어로 조직적인 가스라이팅, 그리고 그 주체를 갱 가스라이터, 우리 언어로 조직 폭력배처럼 조직적인 가스라이터로 명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의한 가스라이팅과 갱 가스라이팅을 구분을 하고 법제화한다면 그로 인해 생기는 범죄에 대하여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범죄에 가담한 집단의 개개인이 모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갱 가스라이팅은 여성신도 성착취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JMS의 경우 또 다른 비정상적 행태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3월 31일자 한국일보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JMS는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과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2022년 1월 촬영한 JMS 내부 영상엔 정명석이 부산, 광주, 충남, 금산 등의 5곳을 JMS 어린이집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JMS 어린이집의 실상은 교육을 빙자한 세뇌 기관이라는 것이 내부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어린이집은 정명석의 위대함을 주입하기 위한 곳이라고 단언하면서 수업도 국어, 수학 등 일반 교과가 아닌 신앙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이 없이 매일 정명석의 말씀 강의를 듣거나 그가 지은 시를 따라 써야 한다고 합니다. 또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 이성끼리 대화하는 것조차 막는다고 합니다. 정명석 본인은 수없이 신도를 성착취, 성폭행하면서도 연애는 사탄과 사귀는 행위다 라고 주입을 시켜왔습니다. 이제까지 언급한 집단의 조직적 가스라이팅의 공통점은 상상 이상의 심각하고 참혹한 결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갱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그 집단 안에서 다시 가해자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변화한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만드는 악순환 고리가 연속됩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피해자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극단의 경우 집단적인 죽음의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인간의 삶을 좀먹는데 무서운 인격 살상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스라이팅이 총과 같은 살상 무기라면 갱 가스라이팅, 즉 조직적 가스라이팅은 대포나 미사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나 세균처럼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집단적인 전면전을 총을 들고 각계 전투로 임하면 안 되겠죠. 제도 정비와 법제화를 통해서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중과적 처벌을 집행해야 합니다. 갱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서는 개인 가스라이팅과의 구별을 통해 범죄에 가담한 개개인 모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지옥,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 아가동산.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사이비 종교 집단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정명석 다음으로 등장하는 아가동산의 김기순 교주 역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는 자신이 설파하는 가치관을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 및 개인의 가치관보다 위에 둘 것을 교묘하게 강요합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가스라이팅인데요. 그 중에 조직적인 가스라이팅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종교적 맹신을 이용하여 강간, 금품 강요 및 갈취, 사기죄 등 강력 범죄 등을 유발하거나 주도합니다. 다시 아가동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40년생인 김기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1978년 30대 후반에 주연교회라는 사이비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연교회는 이교부라는 사람이 이끄는 종교단체로서 신도들에게 머리를 밀게 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삭발교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부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답게 교인들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 예배 중에 신도들과 함께 나체로 춤을 춰서 큰 무리를 빚었습니다. 게다가 동료 목사까지 폭행을 하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부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김기수는 자신이 이 교부의 영혼을 계승한 진짜 후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수는 1982년 경기도 이천에 땅 4,000평을 구입해 아가농장을 세웠고 신도들을 모아 아가동산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가동산은 전형적인 노동착취형 플랜테이션 농장으로서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 및 공동작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신도들은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음반을 만드는 등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성인들이 어떻게 그런 비민주적이고 획일적인 공동체에 순응하며 살았을까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조직적인 가스라이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동산의 김기수는 개신교 후 예수 자리에 자신을 대입했습니다. 아가동산의 교리에서 김기수는 신이며 3살짜리 아기이기 때문에 아가야라고 불러야 하며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가야법이라고 부르며 모든 신도들이 이 법에 따르도록 세뇌당하고 때로는 폭력을 당했습니다. 예수 혹은 예수의 상징을 아가 혹은 아가야라는 말로 치환해서 자신을 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꽃가마를 타고 행사에 나타나거나 하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등 일반적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해괴한 행각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시킨 채 아가동산만의 세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김기수는 그야말로 그 안에서 신이었습니다. 인정선, 정욕선, 물질선이라는 3선을 정하여 인간관계의 욕구와 성욕, 무력 등 기본적 욕구를 억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반대로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마치 정명석이 어리고 예쁜 여성 신도들을 골라서 잠자리를 가진 것처럼 김기순도 젊고 잘생긴 남자 신도들을 밤마다 본인의 침실로 끌어들였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청년들은 본인이 성폭력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채 김기순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이비 종교에서 나타나듯이 아가 동산에서의 폭력은 성폭력을 넘어서 살인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알려져서 수사를 받은 건만 3건이 있었습니다. 1987년 8월 아직 어린 아이인 7살 아동 채나건 군, 그 아이는 교주 김기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주일 동안 굶기고 폭행을 가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1988년 1월 과수원 관리 책임자인 윤모 씨도 교주의 말을 잘 안 듣는다며 살해당했습니다. 1988년 11월 여성 강모 씨는 교주의 아들을 현혹시켜 교리를 어지럽혔다라는 명목으로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김기수는 강모 씨의 부모에게 딸의 따귀를 때리게 한 후 이어서 그녀는 여러 신도들의 강목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윤 씨는 그의 아들이 이천 경찰서에 진정서를 냈지만 윤 씨의 아내가 남편은 음독 자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수사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 병원의 의사들도 최근의 사인을 선천성 심정질환으로 기록했고 윤 씨는 음독 자살 등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반인륜적 착취 끝에 매입 당시 4,000평이었던 땅이 13만 평으로 32배나 늘어났고 1994년 국고 23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아가동산과 김기순에게도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살해가 이루어진 뒤로부터 거의 10여 년이 지난 1996년 아가동산 이탈 주민은 경찰서에 거듭 진정서를 냈고 그로 인해 김기순과 핵심 신도 3명은 주민살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김기순에게는 사형이 구형되었고 나머지 간부들에게는 중형이 구형되었지만 검찰 조사에서 당시 신도 사채한 매장 혐의자였던 굴삭기 기사 윤 씨가 진술을 번복하였고 7살의 피해자 최군에 대해서도 최근의 친모까지 아이는 살해당하지 않고 선천성 심장병으로 죽었다라며 교주를 감싸는 바람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수는 조세 포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과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도 김씨 외 5명의 살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김기수는 출소하여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가동산의 김기순도 비호 세력이 있었고 JMS의 정명석 역시도 현재 그를 도와주는 비호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국내 굴지의 로펌에서 정명석의 변호를 진행하고 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그가 받은 죄에 대한 대가가 비호 세력에 의해서 줄어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방송되었던 MBC의 PD수첩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정명석의 조력자이자 JMS의 2인자가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조훈. 그녀는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을 도운 혐의를 가진 공동정범으로서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나는 신이다의 연출자 조성현 PD는 정조훈에 대해 피해자로 시작한 가해자로 봐야 한다면서 그녀 역시도 최초에는 피해자였다. 하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범죄에서 사법당국이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 죄목이 바로 범죄단체 조직죄입니다. 이 죄목이 적용되면 가해자는 매우 높은 형량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와 그 변호인들은 이 죄목이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이 죄목이 조직적 가스라이팅 범죄를 저지른 사이비 종교 집단에도 적용되도록 사법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야만 사이비 교주의 욕망을 채우고 그의 범죄를 감추는 조직적인 시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명석 역시 범죄 조직의 수괴로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아서 다시는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가해자는 정당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피해자는 사회로부터 위로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지금 저와 당신의 적극적인 관심과 용기 있는 참여만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